아내를 빌려준다고요? 그게 말이 되나요? 방콕의 한 사무실, 충격에 빠진 외국인 여기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에 든 펜은 멈출 줄 모르고 떨리고 있습니다. 태국의 경제 위기를 취재하러 온 그녀가 아내 임대를 당연한 사업이라 말하는 현지인 앞에서 할 말을 잃고 말았다는데요. 도대체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더욱 놀라운 건 이 충격적인 현상의 이면에 한국과의 갈등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녀가 파헤친 태국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태국의 어두운 현실과 한국의 숨겨진 영향력, 그 속에서 진실을 찾아가는 한 기자의 이야기.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타임스의 동아시아 담당 특파원 레이첼 하퍼입니다. 컬럼비아 대학에서 국제관계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고 졸업 후 바로 이 일을 시작했죠. 사실 처음엔 한국이나 태국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제 관심사는 주로 중국과 일본이었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대학 시절 한 학기 동안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내면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K-드라마와 K-팝에 푹 빠져 한국어까지 배우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저는 한국의 매력에 빠져들었답니다. 그리고 태국을 취재하러 간 것도 사실 한국과 관련이 있었어요. 최근 태국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들과 한국의 연관성을 파헤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태국에 도착해서 저는 예상치 못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태국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폭로와 그 뒤에 숨겨진 한국의 영향력은 정말 놀라웠죠.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믿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직접 취재를 하면서 점점 더 깊은 진실에 다가가게 되었답니다. 태국에서 경험한 그 일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한국과 태국, 그리고 글로벌 문화의 상호작용이 만들어낸 예상치 못한 결과들. 이 모든 것이 제 눈앞에서 펼쳐졌었죠. 그날 방콕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저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습한 공기가 제 피부를 감쌌고 이국적인 향기가 코를 자극했죠. 공항을 빠져나오자마자 저는 휴대폰을 켰어요. 휴대폰을 켜자마자 트위터 피드가 폭발하듯 알림이 쏟아졌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지? 저도 모르게 소리쳤죠. 33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유명 인플루언서 말리가 자신의 연애 이력을 폭로했대요. 그녀가 밝힌 연애 상대의 숫자는 믿기 힘든 5천 명.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이건 뭔가 잘못됐어 오타겠지. 라고 중얼거렸죠. 하지만 오타가 아니었어요. 말리는 자신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SNS에서 남성 정복학이라는 강의까지 개설했더라고요. 그것도 수강료가 무려 1만 4천 바트, 한국 돈으로 약 55만 원이라니.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건 기사감이야. 저는 곧바로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죠. 믿기 힘든 스캔들이 터졌어요. 제가 직접 취재해보겠습니다. 편집장의 승인을 받고 저는 말리를 만나기 위해 움직였어요. 그녀의 사무실 주소를 알아내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지만 결국 성공했죠. 방콕 시내의 한 고급 빌딩이었어요. 말리와의 인터뷰는 충격적이었어요. 그녀는 이 남성 정복학이 단순한 연애 기술이 아니라고 주장했죠. 이건 여성 실업 문제의 해결책이에요라고 말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제가 물었죠. 말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제가 말한 남성 정복학은 일종의 임대사업이에요. 임대사업이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네, 맞아요. 아내 렌탈 서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순간 저는 큰 충격에 빠졌어요. 이건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태국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보여주는 심각한 문제였죠. 말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한 인플루언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것은 태국의 경제, 사회, 문화와 깊이 연관된 복잡한 문제였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도해야 할지, 태국 사회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어떻게 파헤쳐야 할지 고민되더라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연애 스캔들이 아니라 태국 사회의 깊은 문제를 드러내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거죠. 이건 정말 큰 이야기가 될 거야. 저는 호텔로 돌아가며 중얼거렸어요. 태국의 경제 위기, 여성의 권리, 그리고 사회의 변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파헤쳐야 해.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말리의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더 큰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하느라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한 시각에서 바라봐야 할 문제라는 거죠. 다음 날,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어요.
아내 렌탈 서비스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것이 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태국의 경제 위기와 한국과의 관계 악화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밝혀내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파타야로 향했어요. 아내 렌탈 서비스의 중심지로 알려진 이곳에서 충격적인 현실을 직접 목격하게 될 줄은 몰랐죠. 파타야에 도착하자마자 거리에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한적한 해변가, 근처에 수상한 간판들이 질비했습니다. 단기 안에 대여, 한 달 살기 도우미 등의 문구가 쓰여 있었죠. 현지 가이드 수안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서비스의 역사는 베트남 전쟁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수안이 설명했죠. 당시 이곳에 주둔했던 미군들과 가난한 태국 여성들 사이에서 이 관행이 시작됐어요. 그럼 이게 지금까지 계속된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수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2002년에 태국 정부가 놀라운 결정을 내렸어요. 외국인들의 태국 정착을 장려한다는 명목으로 이 서비스를 제도화한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정부가 이런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니 믿기 힘들었죠. 수안의 안내로 한 아내 임대의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만난 관리자 리는 놀랍도록 담담하게 이 서비스를 설명했어요. 여성의 나이, 외모, 학력 등에 따라 가격이 달라져요. 린이 말했어요. 최저가는 월 8천 바트 약 32만 원부터 시작하지만 수백만 원까지 다양해요.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어요. 짧게는 한 달부터 길게는 1, 2년까지 가능해요. 린이 대답했죠. 외국인 남성은 생활비, 음식, 숙박을 제공하고 우리 여성들은 쇼핑, 요리, 관광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물론 그 이상의 서비스도 포함되죠. 이 말을 듣고 있자니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이건 단순한 서비스 산업이 아니라 인권 유린이었죠. 그때 한 젊은 여성이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그녀의 이름은 플로이였습니다. 저 혹시 일자리가 있나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리는 플로이를 위아래로 훑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 경력이 있으니 괜찮겠어요. 계약서 작성하실래요?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을 하고 싶으세요? 플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한국 관광객들이 끊기면서 호텔에서 해고됐거든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서비스의 이면에 숨겨진 절박한 현실을 마주한 거죠. 혹시 다른 대안은 없나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플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부는 중국 관광객 유치에만 신경 쓰고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죠. 사무실을 나와 해변을 걸으며 저는 이 충격적인 현실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단순히 비난하기보다는 이 현상의 근본 원인을 파헤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안이 말했어요. 최근 들어 이 서비스가 다시 성행하고 있어요. 태국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죠. 경제 상황이요. 어떤 점에서요? 제가 물었어요.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한국 관광객들이 급감했어요. 정부는 중국 관광객으로 메우려 했지만 그들은 한국인들만큼 돈을 쓰지 않아요. 게다가 매너도 좋지 않고요. 수안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태국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관계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파타야의 한 바에서 임대된 아내로 일하고 있는 누굴 만났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처음엔 정말 끔찍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감각해져요. 이제는 그저 일이라고 생각해요. 누게 말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다음 말에 저는 희망의 빛을 보았어요. 사실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언젠가 한국에 가서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싶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 여성들도 존중받으며 일하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 임대 서비스라는 충격적인 현실 속에서도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희망적이었어요. 파타야에서의 취재를 마치며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제의 불균형, 왜곡된 관광산업, 그리고 여성의 인권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결과였죠.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치며 저는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아내 렌탈 서비스의 충격적인 실태, 그 뒤에 숨겨진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 악화가 미친 영향까지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해. 저는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다음 날, 저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방콕으로 돌아갔습니다. 방콕으로 돌아온 저는 태국의 경제 위기와 한국과의 갈등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바쁜 하루를 보냈어요. 먼저 태국 외교부의 한 고위 관리를 만났는데 그의 설명은 충격적이었죠. 모든 것은 태국인들의 불법 체류 문제에서 시작됐다고 해요.
많은 태국인들이 관광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뒤 종적을 감추는 일이 빈번했대요. 더 큰 문제는 이들 중 일부가 각종 불법 행위에 연루되면서 한국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심각해지자 한국 정부가 태국인들에 대한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해요. 그 결과 태국 내에서 반한 감정이 급격히 고조되었고 급기야 대대적인 한국 상품 불매 운동으로까지 번졌대요. 관광업에 크게 의존해왔던 태국 경제는 이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어요. 한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호텔, 식당, 쇼핑몰 등 관광 관련 업종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국가 간 관계의 복잡성을 실감했어요. 한 가지 문제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정부의 잘못된 판단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였죠. 다음으로 저는 한국 기업의 태국 지사를 찾았어요. 그곳에서 만난 한 직원은 태국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많은 한국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오랫동안 쌓아온 비즈니스 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심지어 많은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어서 방콕의 유명 관광지인 카오산 로드를 찾았어요. 한때 한국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이곳은 이제 한산한 모습이었죠. 호스텔 주인들은 한국 손님들이 떠난 후 방이 반도 차지 않는다며 한숨을 쉬었어요. 태국 관광청의 최신 통계 자료를 보니 상황이 심각했어요. 2024년 상반기 한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했대요. 이는 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었죠. 방콕의 유명 쇼핑몰인 센트럴 월드에서 만난 매장 관리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의 감소로 매출이 20% 이상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태국 정부가 한국을 무시한 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말했어요. 파타야의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태국 호텔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파타야 지역 호텔들의 평균 객실 점유율이 2023년 7%에서 2024년 상반기 55%로 떨어졌대요. 호텔 지배인들은 한국 관광객들이 떠난 후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털어놨어요. 이 모든 상황을 취재하면서 저는 한 국가의 경제가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그리고 한 부문의 위기가 어떻게 전체로 퍼져나가는지를 생생하게 볼 수 있었어요. 태국의 한 경제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태국 경제의 약 20%가 관광업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 관광객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했대요. 이들의 부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엄청나고 더 큰 문제는 이 위기가 관광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쇄 반응처럼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호텔이나 식당에 식자재를 공급하던 농부들, 관광 상품을 만들던 공장들, 그리고 관광객들을 상대로 장사하던 소상공인들까지 모두 큰 타격을 받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태국 정부의 대응은 무력해 보였어요. 새로 취임한 총리는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어요. 중국 관광객의 유치만으로는 한국과의 단절로 인한 손실을 메우기에 역부족이었던 거죠. 하루 종일 이 문제에 대해 취재하고 나니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태국의 경제 위기와 한국과의 갈등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문제였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앞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계속 고민하면서 호텔로 돌아왔어요. 내일은 이 문제에 대한 태국 정부와 시민들의 대응을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방콕 시내로 나섰어요. 태국의 경제 위기와 한국과의 갈등이 실제로 현지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로 찾은 곳은 짜뚜짝 주말 시장이었어요. 평소라면 관광객들로 북적여야 할 이곳은 한산한 모습이었죠. 노점상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어요. 20년째 이곳에서 김을 팔고 있다는 한 상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예전에는 한국 관광객들이 주 고객이었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물건 하나 팔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방콕의 대표적인 쇼핑 지역인 시암이었어요. 한때 한국 브랜드 매장들로 가득했던 이곳은 이제 중국과 일본 브랜드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새로 들어선 매장들도 활기찬 모습은 아니었어요. 한 쇼핑몰 관리자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의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관광객들의 감소로 매출이 30% 이상 줄었다고 해요. 중국 관광객들은 수는 많지만 소비력이 한국인들만 못하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언제든 관광객 수가 급감할 수 있어 불안정하다고 합니다. 점심시간, 저는 방콕의 유명한 길거리 음식점을 찾았어요.
그곳에서 만난 요리사의 이야기도 비슷했습니다. 한국 손님들은 태국 음식을 정말 좋아하고 새로운 맛에 대한 도전도 즐겼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은 손님이 확 줄었고 중국 관광객들은 자국 음식만 찾아서 현지 식당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후에는 방콕의 랜드마크인 왓 아룬사원을 찾았어요. 이곳의 입장권 판매소에서 일하는 직원은 한국 관광객들이 태국 문화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었다고 회상했어요. 사원의 역사나 불교에 대해 많이 물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요즘엔 문화 체험보다는 사진 찍기에만 열중하는 관광객들이 많아져서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방콕의 밤문화를 대표하는 카오산 로드로 향했어요. 한때 젊은 배낭여행객들로 북적이던 이곳도 한산한 모습이었죠. 한바의 주인은 한국 손님들은 술을 마셔도 매너가 좋았다며 지금은 손님도 줄고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한숨을 쉬었어요. 하루 종일 방콕을 돌아다니며 취재한 결과 한국 관광객들의 감소가 태국 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단순히 숫자로 표현되는 경제 지표를 넘어 실제 사람들의 일상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한 택시 기사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는 한국 손님들이 정말 좋았다고 회상했어요. 항상 미터기를 쓰라고 하셨고 팁도 잘 주셨다고 해요. 게다가 한국 드라마 이야기로 대화도 잘 통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요즘엔 승객도 줄고 다들 휴대폰 앱으로 차를 부르니까 일반 택시 기사들의 수입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방콕 현지 취재를 마치고 호텔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어요. 오늘 하루 동안 들은 수많은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경제적인 것을 넘어선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것은 문화적 교류의 중단, 상호 이해의 부족, 그리고 잘못된 정책 결정이 가져온 총체적인 결과였던 거죠. 한국 관광객들은 단순히 돈을 쓰는 존재가 아니라 태국 사회와 소통하고 교류하는 중요한 매개체였던 겁니다. 다음 날, 저는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 나서기로 했어요. 과연 태국 정부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시민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태국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문제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태국 정부의 대응을 취재하기 위해 방콕 시내로 나섰어요.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태국 관광청이었습니다. 관광청의 고위 관리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의 말은 실망스러웠어요. 우리는 현재 중국과 일본 관광객 유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믿습니다. 이어서 경제부를 찾아갔어요.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으려 합니다. 관광업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경제 구조를 다각화하려 노력 중이에요. 또한 중국, 일본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태도와는 달리 시민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거리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대응이 너무 늦고 미흡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시민은 이렇게 말했어요. 정부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굶어 죽을 지경인 사람들에게 경제 구조 개편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에요. 대체 누굴 위한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방콕의 한 대학을 찾아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경제학과 학생들의 의견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과의 관계 회복에 진심으로 힘써야 한다고 입을 모았어요.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한국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해요. 일부 태국인들의 불법 체류와 범죄 행위로 인해 한국 사회에 큰 피해를 줬잖아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50대 노점상 아주머니의 말씀도 인상 깊었어요. 한국 손님들이 많이 줄어들어 장사가 어려워졌어요. 하지만 그들을 탓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우리 태국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한국 사람들이 다시 태국을 찾아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태국 사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은 현재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진심 어린 노력을 기울이고자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하며 저는 태국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정부의 대응은 아직 미흡해 보였지만 시민들의 의식 변화는 희망적이었죠. 이 위기를 통해 태국이 더 강하고 균형 잡힌 경제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 나갈지 지켜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일 것 같았습니다. 쭈라롱권 대학교 캠퍼스에 도착하자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학생들은 곳곳에 모여 태국의 현 상황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경제학과 학생 나타폰이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한국 관광객들이 끊기면서 우리 경제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이제야 실감해요.
파타야나 푸켓 같은 관광지는 완전히 폐허가 됐다고 해요. 그의 친구 수안파가 덧붙였어요. 최악은 아내 임대 서비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일자리를 잃은 여성들이 생계를 위해 이런 비인간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다니 정말 끔찍해요. 여성학을 전공하는 라따나는 분노에 차 있었어요. 정부는 이걸 마치 합법적인 사업인 것처럼 눈 감아주고 있어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라면 뭐든 괜찮다는 태도죠. 이건 명백한 인권 유린이에요. 점심시간 학생 식당에서 만난 국제관계학과 피아팟은 더 큰 그림을 그렸어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우리 정부의 근시안적인 정책이에요. 한국과의 갈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중국에만 의존하려 했죠. 그 결과가 지금의 경제 위기예요. 캠퍼스 한편에서는 작은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아내 임대 반대, 한국과의 관계 회복하라라는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가 눈에 띄었죠. 시위대 대표 타나와 쓴 절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변화를 원해요. 정부는 이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해요. 한국과의 관계 회복, 관광산업 정상화, 여성 인권 보호, 이 모든 게 시급해요. 하루 종일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며 저는 태국의 젊은 세대가 현 상황을 얼마나 냉철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그들은 아내 임대 서비스의 부활이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닌 경제 위기의 심각한 징후라고 인식하고 있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태국의 미래를 짊어질 이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과연 정책 결정자들에게 전해질 수 있을까요? 그들이 바라는 변화가 실현될 수 있을까요? 다음 날의 취재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저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방콕 시내를 돌아다니며 저는 다양한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20년째 길거리 음식점을 운영하는 쏨차이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한국 관광객들이 줄어들면서 장사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들은 우리 음식을 정말 좋아했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손님을 기다리기만 해요. 쇼핑몰에서 만난 옷가게 주인 눅 씨도 비슷한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한국 손님들이 우리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어요. 지금은 가게 유지하기도 힘들 정도예요. 월세도 밀리고 있어요. 택시 기사 프라이 씨는 더 구체적인 경험을 들려주었어요. 예전에는 하루에 한국 관광객을 최소 5팀은 태웠어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 팀 보기도 힘들어요. 수입이 반 이상 줄었죠. 시민들 대부분이 한국과의 관계 회복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학 교수인 수판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요. 한국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관광객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 상인회 대표 PCC는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도 변해야 해요. 한국 관광객들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정부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도 있으면 좋겠어요. 많은 시민들이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실직 중인 호텔리어 찬타라 씨는 정부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중국이나 일본 관광객만으로는 부족해요. 한국 관광객들을 다시 유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했죠. 하루 종일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들의 절박함과 동시에 변화에 대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 회복이 태국 경제 회복의 핵심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고 이를 위해 정부와 시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위기를 통해 태국 사회가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 나갈지 지켜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일 것 같았습니다. 태국에서의 취재를 마무리하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국과 태국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깊고 중요한지, 그리고 그 관계의 악화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죠. 태국의 경제는 관광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한국 관광객들의 비중이 상당했습니다. 한국인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태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고 그 여파는 사회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아내 렌탈 서비스의 부활은 이 위기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였죠. 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는 있었습니다. 많은 태국인들, 특히 젊은 세대들이 한국과의 관계 회복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어요. 그들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저는 태국 사회의 변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문화적 교류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있었죠. 한국 문화에 대한 그들의 애정과 존중은 양국 관계 회복의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멉니다. 태국 정부의 정책 변화, 불법 체류 문제 해결, 관광산업의 체질 개선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위기를 통해 태국이 더 강하고 균형 잡힌 경제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태국을 떠나며 이번 취재를 통해 알게 된 모든 이야기들을 떠올렸습니다. 태국과 한국의 관계, 경제 위기, 그리고 아내 임대 서비스라는 충격적인 현실까지 이 모든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제 보도가 양국 관계 개선의 작은 밑거름이 되길 바랬죠. 동시에 아내 임대 사업이라는 비극적인 현상이 하루빨리 사라지기를 간절히 희망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실현된다면 태국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특파원으로서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태국과 한국의 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 희망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이 이야기가 양국 관계 개선의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태국과 한국의 관계를 취재한 미국 특파원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번 취재를 통해 우리는 아내 임대 사업이라는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인간적인 관행이 하루빨리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태국 정부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반성과 개선의 모습을 보여주길 희망합니다. 동시에 이번 사건은 한국의 경제력과 문화적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내 임대 사업과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이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